sending out over 400 missionaries in over 50 nations, and how the gospel is going out through your hands and through your mouth, and in all the ways that you are sharing the love of God. 我们也展望神在未来要怎么样更多的来使用我们推拉奴国际宣教会。 Congratulations and God's richest blessings, TIM, on this, your 30th anniversary. As a church planting missionary, Kai yumaswa shaku mate. Etamen shigo as Muhammadan kote chile gidin sendu. And I became a pastor of the church that we planted here in Erbil and plant many churches here in Iraq. 지난 30년간 두란노 해외 선교와 함께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46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4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이제 새로운 30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목사님께서 많이 외쳤던 말씀은 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0년을 돌아보면 20년 운동력으로 일어난 선교의 시기였다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10년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더 전략적 선교로 현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한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힌두권의 선교회 최전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창립 기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온누리 교회와 함께 팀 플레이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교를 배우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렙선교학교 문화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배울 때 문화와 선교 또는 타문화 이해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선교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권, 우리가 자문화권에 살다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도, 또 그것을 위해서 배우는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라고 할 때 선교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거시적 관점과 또 미시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Y 미션을 공부하셨다면 Y 미션 1과 2과 3과에서 배우는 내용들, 선교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는 선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관여되어 있는 매우 큰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메타 내러티브, 즉 거대 담론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큰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도 선교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문화와 선교라고 하는 이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선교는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미시적 관점, 그리고 선교의 우리 손에 잡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와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좀 헷갈려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는 자문화권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선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둘 중에서 누가 선교 사역을 한 것일까요? 먼저 김비전 씨의 사역입니다. 김비전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며 1:1과 큐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갈렙 씨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내 베트남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1년 동안 베트남어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한 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슬람의 종주국인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국내 안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김비전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분의 사역 대상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비전 씨의 사역은 선교 사역이라기보다는 교민 목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박갈렙 씨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비록 국내 안산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 대상이 베트남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를 구사하면서 베트남의 문화권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과거라면 약 100년 전의 상황이었다면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분이 선교사라고 생각되고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소 그리고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언어로 사역을 하는가,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선교 사역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화. 여기에 세 쌍의 젓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젓가락 볼 때 이게 어느 나라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젓가락 어느 나라 것입니까? 네, 일본의 젓가락이죠.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생선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죠. 그래서 생선의 가시를 바르는 아주 세밀한 작업을 젓가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앞이 뾰족한 짧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젓가락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에서부터 반찬의 대부분을 다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맨 밑에 있는 젓가락은 중국의 젓가락이죠.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큰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요리의 음식을 자기 접시로 가져와서 먹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길다란 플라스틱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 우리 이웃 나라들도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는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게 되면은 비로소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이게 재미있는 이제 도표인데 전 세계의 젓가락 문화권과 또 나이프와 포크 문화권 그리고 손가락 문화권을 구분해 놓은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일부 지역 그리고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수저를 사용하는 젓가락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이 전체가 바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포크 나이프 문화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문화권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이 지역 전체는 다 손으로 밥을 먹는 손가락 문화권입니다. 보시면 젓가락 문화권보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더 많고 또 그거보다도 더 많은 문화권이 손으로 밥을 먹는 손가락 문화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 살면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명한 선교 문화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통합된 체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통합된 체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학습된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는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갓난 아이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자랐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문화의 DNA를 가지고 미국에서 자라면서도 김치를 찾게 되고 미역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지만 미국에 이제 입양이 되어서 가서 자라게 되면 미국의 문화의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빵과 샌드위치와 스테이크를 먹게 되는 그런 미국인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학습된이라는 말은 우리가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문화권에 가서 적응할수록 젊었을 때일수록 잘 적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통합된 체계이다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식사를 할 때 맨손 대신 숟가락을 사용한다. 이것은 행동 양식이죠. 이 행동 양식은 어디서 왔냐면 손으로 먹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산물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는 것을 불결하다는 개념이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행동 양식으로 결국에는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체계가 바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예.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타 문화에 가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울리치 가시면 그래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에 가시면 이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구나. 이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여기는 이러한 어떤
규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화를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게임의 규칙과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아시죠? 윷놀이에 보면은 과거에 없던 백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백도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백도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문화죠. 이 문화는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백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칙들로 윷놀이를 더 재밌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테이블에 아침 식사를 하는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미국인, 또 한 사람은 영국인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과 영국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접시에 식빵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잼이 있었어요. 잼통이 있었습니다. 식빵은 자기의 것이지만 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국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잼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식빵에다 발라 먹습니다. 이거를 보고 미국인과 영국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손을 뻗어서 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Would you pass me the jam?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잼을 나한테 건네주겠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은 다양한 반찬을 놓고서 직접 젓가락으로 가져가서 먹는 그런 문화죠. 거기 있는 콩나물을 건네주겠니? 거기 있는 김치를 건네주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손을 뻗어서 가져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말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Would you pass me the jam? 나에게 잼통을 건네주겠니?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걸 건네주면서도 역시 의아해합니다. 아니 자기는 손이 없나? 왜 이거를 달라 그러지? 그냥 집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눈에는 자꾸만 달라 그러는 미국 사람이 거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눈에는 이것을 손으로 집어가는 한국인이 도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인은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영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권해줄 때 먹는 것이 가장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자기에게 이것 좀 먹어볼래? 라고 잼을 권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권해주지 않고 집어가서 먹고 달라 그래서 먹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영국인이 너희들 정말 잼 좋아하니?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좀 권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눈치 없는 한국인과 미국인은 Of course I do. 나 너무 좋아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작은 예의지만 바로 게임의 규칙,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려할 때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한 장벽을 넘을 수가 있고 또 선교적 가능성들을 그 문화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 사중 구조론입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로이드 콰스트 박사는 문화 사중 구조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로 갈 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느끼는 문화는 보통 행동 양식과 관련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다른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다른 것을 먹는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질서와 규범은 이렇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양파 껍질과 같아서 행동 양식의 저변에는 그 행동 양식을 일으키고 그 행동 양식의 저변에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결정짓게 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이 더 좋다라는 것을 그런 가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손으로 밥을 먹는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 양식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성급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치의 저변에는 믿음 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또는 신념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가치,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의 그 밑바닥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또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것은 가치이고, 가치의 저변에는 믿음 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신념의 밑바닥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행동 양식만을 바꾸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타문화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인도네시아의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대학의 교수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치팅, 즉 컨닝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을 보십시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만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 중에 또 한 번 컨닝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시험지를 뺏고 퇴장을 시키고 모든 점수를 0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컨닝을 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한국 선교사님이신 교수님이 그 학생을 시험 보는 자리에서 즉시로 불러서 앞에서 시험지를 회수하고 그리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교수님들이 이 한국 선교사님이신 한국 교수님을 불러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나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학생의 시험지를 회수하고 0점 처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교수님들은 왜 그렇게 이 한국 교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했을까요? 한국 교수님의 문화적인 가치의 인식에는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수님들은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이죠. 잘못하면 그 학생이 한국 교수님을 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교수님들은 그러면 그 학생을 조용히 혼자 불러서 타일렀으면 좋았을 걸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가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신념과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동의 한 병원에서 오전에 그날 오후에 잡혀 있었던 수술 일정을 의사가 자신의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다음 날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의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당일 오후에 잡혀 있던 수술 일정을 다음 날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가 작동했기 때문이고, 그 가치의 지원에 있는 신념, 이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님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중동 사회 전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구약 성경과 꾸란을 믿는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중동에서는, 아랍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문화에는 4중 구조가 있습니다. 행동 양식의 저변에는 가치가 작동하고, 가치의 저변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념의 저변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화 충격의 사이클.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면요, 우리의 문화가 절대적이 아니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살았던 문화권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요,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지에 가면 그 땅을 품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향한 기도와 또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도 먹어보고 초기의 어떤 흥분 상태, 즉 허니문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키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속이지? 왜 이렇게 질서가 엉망이고 왜 이렇게 한국과 다른 모습이지? 왜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수돗물은 또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밖에 공급이 안 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그 문화의 어떤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즉 선교지에서의 초기 정착에 실패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문화와 다른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제 허니문 기간, 신혼 기간 때는 뭐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우자와 맞지 않는 모습,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둘이 헤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때 이제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충격은 비단 선교지뿐만 아니라 새로 입학한 학교에서, 그리고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했던 직장과 다른 문화권의 직장, 그리고 새로 이적한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와 다른 문화권의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10대 정도 계셨는데, 이렇게 전도사가 지나가면 한 분씩 다 악수를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누구든지 청년이라든지 학생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문화를 보면서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문화 충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 충격을 경험할 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빨리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문화권에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제가 계속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문화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물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울리치에 가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와 같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여기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문화가 있지만 그것에 빗대어서 이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 중심적인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 중심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타임 오리엔티드 그리고 이벤트 오리엔티드. 보통 서구화되고 또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이 시간 중심적인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오지라든지 시계를 잘 보지 않고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사건 중심적인 그런 사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지에 사역할 때, 그것도 네팔의 수도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저녁 때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 저녁 5시에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안내가 오면은 실제로 5시에 가면요,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한국은 조금만 늦으면 결혼식이 이미 끝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결혼식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팔에서는요, 제가 경험했던 그 시골의 결혼식은 5시에 합니다 그러면 5시에 아무도 사람이 안 와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 7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먹고 즐기고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밤새도록 즐기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식사 문화, 화장실 문화, 그리고 신발 문화, 신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침대에도 앉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신발을 불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동양 사람들은 신발을 불결한 것으로 생각할까요? 동양 사람들은 이 밖에 나가면은 이제 보통 이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 보면은 비포장 도로들이 많습니다. 온갖 흙먼지와 진흙이 있고 또 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불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어떤 종교 시설, 즉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힌두교 사원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발뿐만 아니라 양말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깨끗한 도로를 걸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발을 옷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자기 안방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침대에서도 신발을 신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네팔은 작은 나라, 그리고 3천만 명의 적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120개에 달하는 민족과 언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가 이 네팔인데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네팔에 이 바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 또 림부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결혼 문화가 달라요. 이 바훈족은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 혼수를 잔뜩 준비해서 신랑 측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림부족에서는요, 림부족은 신랑 측에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 쪽에다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바훈족의 신랑과 그리고 림부족의 신부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제 혼수를 요구하겠죠.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타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네팔에는 일부 다처도 있고요. 또 일처 다부도 있고 합동 결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런 일들이 없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합동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족에 아들이 3명이 있고 또 이쪽 가족에는 딸이 3명이 있으면 그냥 세트로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도시화되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와 같은 문화들도 점점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문화죠.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한국 문화도 있습니다.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음식을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 이 한국 문화입니다. 김치를 자를 때도 가위를 사용하고요. 고기를 자를 때도 가위를 사용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위로 음식을 자른다고 이것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살면서 적응이 되면요, 자신도 가위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실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위를 이제 음식을 하고 요리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말하는 한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의 소파 사용법. 한국인들은 소파 위에 앉기보다는 소파를 등받이로만 사용하고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저도 집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소파를 설치해놔도 소파에 앉기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소파를 등받이로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한 분을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리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 형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개념입니다. 서양에서는 12시라고 했을 때 12시에 딱 와야 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11시부터 2시까지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있다. 11시부터 2시까지는 다 용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 서는 방법입니다. 서양에서는 일자로 줄을 서야 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렇게 서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 방법입니다. 서양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마구마구 돌려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서양에서는 문제를 돌파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동양에서는 문제를 돌아서 우회해서 회피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 회사에서 사장님은 서양에서는 여러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러나 동양에서 사장님은 매우 크신 분. 파티에서, 서양에서는 파티할 때 3, 3, 5, 5, 2명과 3명 이렇게 춤을 추거나 이렇게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강강술래 형식으로 이렇게 삥 둘러앉거나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 형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마 동양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하고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서양에서는 여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이가 하나지만 동양에서는 아이가 그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 아이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다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 서양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끌고 다니지만 동양 사람들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다니죠. 자기 인식 또는 자기 표현 방법.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매우 커도 아주 작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가 났을 때 서양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현이 되죠.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도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들이 많다. 동물에 대한 인식,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동물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동물을 먹는 것으로 식자재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존해야 될 어떤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요리해서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진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과가 진리면 사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참과 거짓, 정직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인식들이 강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사과를 말합니다. 그 얘기는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라서 말하기보다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것을 고려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 할 때 많은 네팔인 형제들이 1년, 2년 동안 예배 나오면서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도 듣고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네팔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의 핍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의 배경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전반부 강의에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강의에는 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